오늘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설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껏 살면서 설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안 계실 겁니다. 누군가가 요청한 설문에 응하거나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한 적은 누구나 있을 법한 경험인데요. 예를 들어 대학교 그리고 회사에서 수강을 신청했던 교육 과정이 끝나면 설문을 합니다. 학습을 마친 강의의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혹 회사의 인사부서에서도 설문을 실시합니다. 회사의 인사 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할 때 종종 실행하고 주변의 동료로부터 석사나 박사 학위의 논문을 위한 설문조사에도 응답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뉴스나 신문에서 설문 결과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설문을 많이 할 때가 선거 기간인데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각 후보의 지지도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설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사건 하나를 바꾼다. 미래로 가서 사건 하나를 알고 온다. 이 두 가지에 상반되는 질문을 하고 과연 시청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패널들이 맞춰보는 방식입니다. 패널들은 시청자들의 선택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하면서 웃음을 주는 것이죠. 이처럼 설문은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하고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구 방법이 바로 설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왜 설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설문만이 가지는 장점 때문입니다. 설문만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설문은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 후 결과에 대한 통계 처리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설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에는 분명 설문이 가진 장점이 있을 텐데요. 대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인터뷰 방식보다 적은 비용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설문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한 명씩 만나서 의견이나 생각을 직접 물어본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처럼 IT 기술이 발달되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설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설문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은 정량화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는 대상자의 경험과 생각에 대해서 밀도 있는 정보를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그 정보를 정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설문은 응답 내용을 수치화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필요할 경우에는 회귀 분석, t-테스트, 분산 분석 등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심도 깊은 분석도 가능합니다. 셋째, 설문은 대체로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솔직한 답변을 얻기가 쉽습니다. 인터뷰나 관찰,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은 참여자의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부담이나 압박감을 받게 되고 특히나 이 회사의 인사 정책이나 정치적 성향 등의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더 솔직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설문은 무기명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들이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밝힐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인터뷰에 비하면 대상자의 감성적인 부분이나 답변에 내재되어 있는 욕구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질문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정보와 견해에 대한 것이고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이면에 내재된 요구나 감성적인 부분은 추가로 인터뷰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설문과 인터뷰를 병행하는 것도 설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답변의 회수율이 낮은 것도 설문이 갖는 단점 중 하나입니다. 다수의 사람에게 무기명으로 답변을 요청한 만큼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또한 명확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초보 수준의 질문지로는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회수율과 심도 깊은 의견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도 설문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여집니다. 경제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최대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목적한 바에 따라 정량적인 정보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설문지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뢰도는 측정하는 값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시간을 다르게 해서 여러 번 측정해도 유사한 값이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설문한다고 하면 1월에는 스트레스가 심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65%였는데 3월에는 43%, 5월에는 80%. 이런 식으로 변화가 크다면 직원들이 엉터리 설문지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여러 변수들 때문에 동일한 측정값이 나오긴 어렵지만 변화의 정도가 크다면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합니다. 타당도는 측정하려고 했던 것을 제대로 측정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직원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려고 만든 설문지가 스트레스란 특성을 제대로 측정하는지 아니면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특성을 측정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문항지가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직무 만족도를 묻는 문항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 설문은 타당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인데요. 신뢰도는 높아도 타당도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는 설문지를 만드는데 직무 만족도에 대한 문항으로 만들었지만 그 결과값은 일관성이 있었다면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은 것이죠. 물론 높은 수준의 통계적 지식을 활용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하는 방법론도 있지만 이는 논문과 같은 엄격한 연구 수행에 요구됩니다. 따라서 실무를 위해서 설문을 하는 경우라면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질문지를 개발할 때 유의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